농담삼아 부동산 업계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좋은 집주인 만나면 다 아이러니하게도 악덕 집주인을 만나야 내 집 마련 빨리 한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아,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전월세 금액이 미친 듯이 올랐어. 그럼 선택지는 올려주든가 아니면 더 싼 지역으로 밀려나가든가. 근데 밀려나기 싫고 그러면 막 우리 애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내가 그때 사자라고 했잖아. 훨씬 더 반대하는 거는 신랑들이야. 즉 우리가 강남 집값을 막을 방법은 강남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되는 거고 악영향이 더 나온다. 지금 사실 이미 이윤이 아니라 손실은 났는데 어떻게든 손실을 최소화하자, 무너지진 말자라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PF 연장을 해주지 마라가 돼버리면 당장 만기가 됐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죠, 부도. 그러면 이제 시행사 엎어지는 거고 시공사 무너지는 같이 거고 엎어지죠. 그러면 이 부도 처리가 됐어요. 그럼 사실상 이건 경매로 넘어가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경매, 공매. 네. 이제 경공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즉 할인 분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원래 우리가 분양가를 갖다가 6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네네. 6억을 못 받고서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막 5억에 분양하고 4억에 분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축이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변 집값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방 뉴스 보다 보면 할인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려 했더니 기존에 원래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입주 못하게 막 2주 차대 막 막고 그죠. 억울한 거야. 난 네. 비싸게 사가지고. 아니, 나는 6억에 분양받았는데 4억에 분양받았는데 집값 떨어뜨리는 그 자기한테는 나쁜 사람이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 화는 시행사한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싸게 산 사람한테 하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산 사람들 괜히 화풀이하고 입주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신축이 그렇게 막 할인 분양해버리면 구축은 더 빠지고 이런 식의 악순환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분양이라는 사실 지방이 있거든요. 서울에 미분양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서울에는 빈택지가 없잖아요. 네네네.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아파트가 공급되지 네네. 서울에 시행하는 사람들은 보다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도 막 뉴스 보다 보면 PF가 뭐 서울도 강남도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랍시고 잘 알죠. 투룸을 무슨 10몇 억이 분양해.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저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저거는 허상이다. 저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괜히 또 사람들이 강남에 하이엔드 이런 식으로 적어도 방 3개 이것도 면적이 우리가 8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좀 시장이 왜곡됐었던 건데 그런 애들이 미분양인 거지 진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서울에 미분양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국 무너지는 것도 PF가 빵 터졌다고 쳐요.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PF가 터져야지 집값이 정상화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집값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도 어디가 무너질까요? 우리가 막 대구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아요. 뭐 대구는 사실 이번 장 오기 전부터 공급 과다로 갔다가 예전부터 좀 돌아왔죠. 근데 대구에서도 수성구는 분양 다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아직도 대구에서도 중소도시들 또 이게 약간 나홀로 있는 곳들. 저 대구시라고 한다 하더라도 동구 쪽에 물량이 그쵸. 되게 많은데 거기가 막 할인 분양한데 그럼 그 일대가 무너지는 거지. 수성구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볼 땐 그런 거고 똑같이 사실 공급량 관련해서도 우리가 서울에서 2만 세대 공급하면 느낌이 어떤가요? 뭐 아주 큰 단지죠. 이 서울에 2만 세대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2024년도, 2025년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네네.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전체 다 했을 때잖아요. 네. 그죠? 1년에. 많은 거 아니죠. 적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은 아까 말한 건 빈택지가 아니에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 철거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서울의 우리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1년에 평균 멸실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2만에서 3만이 공급되고 2만에서 3만이 멸실이 되면 순수 증가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냥 횡보인 건 거죠.
그러니까 막상 올해에 전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원래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금액은 빠졌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지금 공급량 가지고서는 그냥 돌려막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좀 집값을 떨어뜨렸던 게 잘못됐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전세의 대기 수요가 지금 그 매매로 밀려 들어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이런 뜻의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다음 스텝으로 얘기하려는 거긴 한데, 일단 PF를 마무리하자면 결국은 PF라는 것도 이제 지방에 공급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PF를 터뜨리면 지방 부동산 가격대들이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오히려 지방에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지방은 가치가 없다. 그렇구나. 사실 지금 이제 질문이 제가 사실 집값이 왜 올라요 했더니 전세값 얘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질문은 PF를 했거든 지금. 네네. 근데 PF 얘기를 하기가 싫으신가 싶어가지고 속으로는 명쾌하네. 그러니까 PF가 결국은 지방이나 관심 없는 데에만 그렇죠. 부도를 가져올 것이지, 서울같이 좋아하는 곳이나 또 지방일지언정 사람들이 찾는 곳은 PF 부도 사건의 피해자가 되진 않겠다. 그쵸. 이렇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할인 분양하는 데들 많고요. 그리고 서울의 빌라도 보다 보면 워낙 이제 힘들다 보니까 원래 맞췄었던 분양가보다 할인 분양하는 신축 빌라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엎어지는 쪽이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쵸. 누구나 원하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둔촌주공 분양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둔촌주공 84 타입 분양가 13억이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마포에 분양한 게 지금 평당 5천이었잖아요. 맞죠. 15억 넘게 분양한 거예요. 15억이 뭐야? 더 비싸게 했었죠. 16억, 17억? 네, 17억에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한 거고, 지금 광진구에서도 그때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거기도 15억에 15억에 있었으니까 엄청 싸게 한 거죠. 그런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막 비싸도 비싸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가 생각들을 하는 건 거고. 그때 우리 소장님이 장인타운 그쵸. 저 이제 그때 둔촌주공도 그때 막 넣어줬고 라고 하길래 본인 직접 또 넣으셨고, 넣으라가 아니고 본인 넣으셨고. 너 그래 그럼 받아볼까 해가지고 둔촌주공 넣었지만 떨어졌고. 그리고 그때 장이 4구역 분양 받았었는데 장이 4구역이 분양가가 9억 후반이었었어요. 확장비니 뭐냐면 10억 이 정도였었는데, 바로 최근에 장이 6구역 분양가가 12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경쟁률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뜨고 지금 청약통장에 만기가 들어왔다 하잖아요.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는, 사람들이 결국은 서울은 분양가를 높여도 너도 나도 이제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면서 줄 서서 가는 거고, 그런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동호수 선착순 동호수 찍어 가세요 해도 사람들 안 가져가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안을 가졌을까요? 사실 장인뉴타운 하셨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학생 입장에서 아무리 있지 전문가님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그게 딱 받고 또 그 언론에서 그런 얘기 좀 하고 나서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뭐 이거 가지고 뭐 잘못한 소리를 막 떠들었다고 막 욕도 막 먹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랬는데, 지금 누가 옳은 것인지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와. 그전 하락장 자체가 정상적인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사실 금융 충격에 대한 일시적인 쇼크라고 봤었었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단위로 보면 부동산 들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도 안 팔았었어요. 하나도 안 팔고 다 존버. 당시 존버였네요. 존버, 그렇죠. 존버가 맞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버티면서 저희는 다 서울의 신축 혹은 서울의 정비 사업들을 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가치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들고 있다 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안 팔고 굳이 딱 들고 있었더니 지금 다 그냥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대단하십니다. 딱 사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지 이제 부동산 방향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국토부가 알겠어요. 대통령이 알겠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했던 그 아파트 가격이 왜 올랐느냐는 질문을 아주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주셨고요. 얘기하던 중에 제가 PF 관련된 어떤 그 이슈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놓고 PF를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소장님이 또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내가 내심 기대했는데 너무 명쾌해가지고 질문지 없었던 거야. 너무 명쾌해서 역시 인정합니다.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집값 오르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가서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그 전세값 얘기가 또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까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특정 이슈, 뭐 PF나 인구 감소나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지.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하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전에는 작년 2023년도에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올랐지만 지금 장에서는 마포, 성동, 동작, 광진, 강동, 한강변에 있는 다른 데들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심부, 서울 네. 중심부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더 암울한, 듣기에 따라서 암울할 수도 있는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본격적인 서울 부동산 가격 랠리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최소 2, 3년은 갈 거라고 더 보거든요. 오를 것이다. 네. 그러면 앞으로 왜 그렇게 보느냐 관련해서는 앞서서 제가 한 발짝 더 나갔어야 했었던 게 전세 금액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전세 금액이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포인트인데 공급 절벽이 온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아까 2024년도, 2025년도 서울의 공급 물량이 2만에서 3만 정도 된다라고 말씀했었고 제가 그리고 또 서울의 멸실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포에서 몇천 세대 막 입주할 때 전세 무너질 줄 알았더니 네네네.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가격 다시 쫙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둔촌주공 기다려야 된다. 올해 11월 달 2024년도 12월 달 둔촌주공 본격적으로 입주하면 전세금이 무너질 거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둔촌주공 기다려보세요. 딱 그 일대만 조금 조정을 받다가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이 아니라 전세 금액이 전세 금액 조정을 받다가 그 이후로는 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 헬리오시티도 한번 경험했으니까. 헬리오시티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헬리오시티 1년 세대 입주 폭탄이라고 떠들었었지만 네네. 헬리오시티에서 전세가 무너졌지 매매가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로만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올해는 둔촌주공이 연말이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동부권에 이문이경 뉴타운이라든가 장위 뉴타운이라든가 입주가 또 그쪽에 일대에 또 몰려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광역 뉴타운도 입주가 좀 몰리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일대 일시적으로 전세 금액은 국지적으로 눌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내년까지란 거예요. 2026년도가 되면 서울의 공급 물량이 이제 10,000건도 안 돼요. 몇천 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실 공급이 많다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었지만 근데 공급량이랑 전세 금액의 상관관계는 명확했었거든요. 일단 특히 신축 아파트가 아까 PF랑도 동일해요. 우리 PF가 터지면 지방 집값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한 게 신축 아파트인데 할인 분양을 해버리면 신축도 이 가격인데 구축이 버틸 수 있겠냐 한 그런 개념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매매 금액과 별개로도 신축 아파트가 동시에 막 몇천 세대 입주를 해버리면 세입자를 채워야 되니까 전세 금액이 그 일대가 눌려요. 그럼 신축 금액도 막 전세 금액 이렇게 싸면 주변 전세 금액은 더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일대 전세 금액 안정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급이 없어요. 신축 공급이 없으면 전세 금액이 일시적이라도 눌릴 요인조차도 없다는 거죠.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요소가 안 보이게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2026년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둔촌주공 때 전세 금액 좀 빠지는 거 가지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 둔촌주공에 전세 들어간 사람들이 전 패자가 된다라고 봐요. 왜냐? 우리 농담삼아 부동산 업계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좋은 집주인 만나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안 좋은 집주인, 악덕 집주인을 만나야 내 집 마련을 빨리 한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제 주변도 그 집주인이 그냥 편안하게 집값, 그 전세값 안 올리고 월세 안 올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요즘은 사실은 이제 완전한 전세도 없어요. 뭐 전세값도 하도 비싸가지고 전세 뭐 일정 부분 자기 뭐 10억이면 10억 내고 나머지 월세 반전세 이렇게 사는데 이거 자꾸 올리니까 아예 더러워서 사야지 하고 산 사람들이 잘 됐어요. 맞아. 그런데 지금 뭐 저렴한 전세가 있어요라고 가면 그때 당시는 좋은데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을 또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이 2026년도가 분기점이라고 좀 봐요. 그때 이제 공급량이 이제는 없어요. 그러고 멸실, 재개발 재건축 계속되면서 멸실되는 사람들, 그럼 오히려 서울의 주택수가 순감이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도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게 지금 입주하는 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멸실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부족 때문에 이런 건데 그때는 대놓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이미 공급 절벽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가면 아예 집값 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공급이 없다, 대책 왜 안 내놓냐 뭐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또 얘기를 열심히 떠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집을 많이 샀냐, 즉 패닉바잉이 오는 시점이 언제였었냐, 전 정권에서 임대차 3법을 꺼냈을 때 그때 패닉바잉이 왔었거든요. 맞아, 아이러니에요, 그죠? 왜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정책의 목적은 선의일 수는 있지만 그 길의 끝은 악일 수가 있어요. 결과가 뭐 좋지 않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세입자를 보호를 하려고 한 정책이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 저렴한 금액으로 5% 이내로밖에 못 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청구권을 써가지고 내 전세 금액이 5억이었는데 5억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갔었어요. 2년, 4년 동안. 그러면 전체 시중에 풀려야 되는 전세 시장 매물이 한 100개다. 물량이 부족해졌어요. 근데 한 80%가 갱신으로 넘어가 버려요. 20%의 물량으로 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청구권이랑 상관없이 거기는 원래 전세가 쌌으니까 그냥 갔지만 서울에 새롭게 학업 때문이든 아니면 직장 때문이든 아니면 새롭게 신혼부부 때문에 분가를 하든 집을 구해야 되는데 물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 몇몇의 사람들 쏠리면 집값이 엄청 튀는 거죠. 정확하게 전세 금액이 튀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전세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사람들은 나는 전세가 5억이었는데 제가 막 8억에 거래되고 9억에 전세 금액이 거래돼. 그러니까 이 세입자를 빨리 내쫓아가지고 나도 9억에 내놓고 싶다. 이게 되는 거고 또 9억에 거래된 게 이게 정상적인 전세가 아닌데 얘가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매매 금액과 갭이 좁아지면서 매매 금액도 밀어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전세를 못 구하니까 전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집이라도 사야겠다.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패닉바잉. 그래서 2021년도에 패닉바잉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었어요. 임대차 3법 나오면서. 그러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막 그랬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그러면 다시금 2026년도에 전세금이 막 폭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왜냐면 지금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도 뭐 나는 안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위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에 매수 안 하더라도 전월세는 강제가 되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월세 금액이 미친 듯이 올랐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선택지는 둘 중 하나죠. 올려주든가 아니면 더 싼 지역으로 밀려나가든가. 그런데 밀려나기 싫고 그러면 막 우리 애엄마가 막 자꾸 막 잔소리하고 내가 그때 사자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그렇죠. 그럼 많죠. 가정의 화목이 막 깨지고 막 내가 돈을 벌었지만 이게 뭐 하는 거냐, 집주인 전세금액 올려주기 급급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꼭 신경이 반대하는 거는 신랑들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홀로도 있습니다. 가끔 있어?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보통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쏠리는 시장이 그게 진짜 패닉바잉이고 그때가 진짜 과열의 시장이 오는 건데 지금은 과열의 시장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상황 지금 아니고 대중적으로 막 지금 무조건 사야겠다 막 이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7,000개 지금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많이 된 건 지금은 약간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눌려 있고 서울만 거래가 되니까 아까 외지인 거래 비중이 25% 가깝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간 거지. 지금은 다주택자 못 사고 무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나 상경 투자나 뭐 실거주자도 지금이라도 많았다고 실거주로 하더라고. 사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네. 지금 다들 너도 나도 집값은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네. 생각하면서 빨리 사야겠다 이 분위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영상에서 누군가가 집값 떨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보는 분들께 또 네. 그런 분이 있죠. 아니면 아까 말하신 것처럼 네. PF가 터지면 서울도 떨어질 거다 그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 그 사람들 의견 다 존중합니다.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전세 금액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무주택자분들도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뛰어들면 진짜 부동산 가격 폭등장이 그때 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2026년도 이후 시장이 더 무서운 시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2, 3년 동안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전세 금액이 안정될 요소가 없어요. 공사비 올라가는 것도 여건이 지금 그 원인이 되는 걸까요? 그쵸. 공사비 올라가는 거는 좀 거꾸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집값 상승의 요소로 보다보다는 이제 원가적인 접근 방식이잖아요. 분양가, 그러니까 요즘 네. 분양가가 계속 높게 나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합원들이 계속적으로 일반 분양가를 미친 듯이 올리는데, 그러면 조합들은 떼돈 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조합은 떼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올려도 간신히 분양가 이제 분담금 상승을 억제하는데 급해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공사비 올라서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 자체에 대한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체감을 하는 거죠.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 떨어질 것 같진 않아. 지금이 제일 싸다. 그럼 결국은 분양가도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오히려 이거 공사비 올라가는 거는 서울 아파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지방 투자를 고려할 때 이 관점으로 보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공사비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서 지금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800에서 900선 가고 있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서울에서도 뭐 고급화나 고층으로 안에는 1000만 원 넘게 지금 반포 신반포 22차는 1300 얼마. 그렇죠. 신반포 22차는 더 특이한 케이스인데 1300 된 게 걔네가 세대수가 200세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대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 애들은 또 공사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했을 때 33평형 신축 아파트의 계약 면적을 보게 되면 50몇 평 아닌가요? 50평대 중반 정도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5억 5천인 거죠. 그죠, 5억 5천 정도 나오겠죠. 땅값 제외하고 공사 비만 5억 5천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방이 지금 분양하는 애들 보다 보면 4억에 분양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제 말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오늘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군요. 못 사는 이유는 그거보다 좋은 데 많이 때문에. 하시니까. 그러니까 좋은 데를 아는 것도 알지만 다주택지 규제 때문에 걔를 사는 순간 세금이 다 꼬이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런 건데 오히려 우리가 지방에 내가 거주를 한다. 결국 여러분들이 나는 서울에 직장이 있고 난 서울에서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사셔야 된다고 보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있어. 뭐 이건 부산에서 뭐 무슨 분양가 이게 7억을 누가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땅값 제외하고서 공사비만 지금 5억이 넘어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걔는 5억에 안 지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지을 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한 600일 때 지었어. 그래서 내 공사 원가는 한 3억이야. 나도 땅값 빼고 뭐하고 뭐 이유는 크게 못 남겨도 뭐 그래도 이제 가는 거라 하더라도 얘가 얼마에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애들은 이제 5억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진짜 좋은 얘기시네. 결국은 지금 되게 큰 꿀팁을 주시는 게 어쨌든 뭐 아까 4억짜리 이런 거는 그 뭐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또는 어쨌든 더 좋은 선택지가 있어서 제 말도 맞고 소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그걸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지방의 준신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바로 띵 하는 게
사야 되는 거네요. 그쵸. 내가 음. 물론 내가 자금에 맞춰서 내 자금이 오히려 많아 10억 들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서울로 오시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내가 없으면 꼭 거기 살아야 한다면 왜냐면 자금이 다 많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 꼭 살아야 된다든지. 네. 거주하려고 하면 어쨌든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일대 지방 어디라고 할게요. 특정 지역이라고 말하기 좋으니까 어느 지역에 분양가가 지금 또 너무 분위기 안 좋으니까 할인 분양하는 애들 있잖아요. 할인 분양하는 거 막 분양가 4억에 나오고 있어. 그럼 나중에는 얘가 참고로 지금 막 지방도 어디냐에 따라서 막 인구 감소도 있고 사실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는 원가법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를 한 게 얘가 솔직히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 근데 적어도 그 지역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살고 싶은 사람 수요는 여전히 있을 거고 그러면 준신축보다 당연히 신축이 비싸야 되고 구축보다는 준신축이 비싸야 되는 거고 결국 그 내에서도 서열은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신축 가격이 4억이다. 그 나머지 애들은 그 이하 가격으로 다 세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띵했어요. 이게 저기 좋은 투자 꿀팁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신축을 내가 분양을 받았다. 일단은 당장 올라가진 않아도 왜냐면 서울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 경기권 올라가고 주요 광역시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우리 차례가 온다 하면 나부터 올라간다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에는 이 금액이 최소한 5억 이상 넘어가기 전까지는 공급이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동네가 예를 들어 특정 A라는 지역인데 우리는 중소도시야. 이 동네는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해도 내가 4억의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최종 신축이란 거예요. 그 이후로 누군가 공급을 하려고 하면 땅값을 설령 공짜로 샀다 하더라도 5억 이상 분양가가 돼야지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6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5억 5천이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 최소 식으로 6억은 돼야 되네. 보면 내 가격이 올라가 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그 지역에 살 거다라고 하면 그냥 그 원가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그 지역이 그 이상 가격이 되기 전까지 앞으로 공급은 없다.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좋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6억 7억, 사실 5억 5천이 공사비고 부대 잡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 6억 5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6억 5천이 되지 않게 4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 2억이라는 돈을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또 기간만 좀 필요하다면 내가 산 4억 5천짜리 집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꿀팁을 주신 거예요. 우리 또 동산형 차를 출연하셨다고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뜻하지 않게 막 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디어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는 여전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차고 넘치고 그게 그 실제 생활에 많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모르고 집을 안 샀는지 참 저희가 후회가 막급해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집값 얘기는 요걸로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 사전 식사 시간에 한번 살짝 여쭤봤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원베일리가 50억.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압구정은 뭐 한 70억. 뭐 100억. 요게 결국은 평당 2억 당연히 가고까지는 뭐 요즘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결국 압구정은 3억 가야 된다, 90억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반포가 50억이면 압구정은 70억, 반포가 70억이면 압구정은 100억. 결국은 평당 3억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 규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환자가 왔는데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실 아픈 거는 뼈가 이제 아픈 거서 여기 가슴 쪽에 뭔가 심근경색이 왔어. 네. 그래서 막 제 가슴이 아파요 하니까 보니까 진단이 잘못됐어. 보니까 네네. 진짜 난 몸이 아파서 왔는데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정신병 약을 막 처방해 주는 거야.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비싸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예요. 서울의 빌라 가격은 되게 저렴하거든요. 우리가 KB 시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KB 평균 가격 아파트가 평균 12억 정도 되고요.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립주택. 네. 그런데 우리가 평균은 진짜 몇십억짜리도 있고 막 100억짜리도 있고 하니까 예, 예. 평균에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 가격을 통계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보는데 네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대, 서울의 연립주택 중위 가격이 2억 7천인가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거지 빌라가 비싼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리 연봉이 나 4천이라 하더라도 그 2억짜리 빌라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특히 6억 이하 주택은 정부의 정책 자금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금리 2%대로 빌려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안 사는 건 거죠. 나 진짜 잠깐 방송 중에 막 웃어서 제가 죄송한데 네. 수장님 원래 저기 항상 빌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빌라가 잘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는 건 아니란 거죠. 제가 이제 빌라 업자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재경은 빌라 그 업계 분들한테는 원수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빌라 공급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뭐 정상적인 공급을 제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부풀리기 위한 빌라들? 근데 이제 그거를 재개발 예정지 가가지고 막 쪼개고 그러니까 즉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지분 쪼개기하고 입주권을 막 여러 개 만들면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데 그냥 단순히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된다라고 떠들면서 팔게 되면 맞아요. 오히려 본인들이 재개발을 안 되게 망쳐버리면서 재개발 이슈로 팔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사실상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그 빌라도 공급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빌라는 사용해야 되는 그 본연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져가는 거는 뭐 좋은데, 근데 그게 이상한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거래하는 거가 사실이면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이게 사기다 이런 뜻인 그렇죠. 거네요. 근데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당연하겠지만 빌라도 주거 사다리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아파트로 가요? 네네. 빌라로서도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자산을 좀 모아놨다가 아파트로 갈아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 다리를 끊어버리면 또 넘어가기 어려워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라서 제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지. 죄송해요. 말씀 끊었습니다. 어쨌든 네. 그 빌라가 이제 2억 정도면 가치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네. 거래돼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빌라 가격이 싸단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무너져 있는데 사람들이 결국 아파트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파트면 네네. 진단이 아파트 집값이 비싸다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진단 안 하고 그냥 서울 집값이 비싼 거야. 그리고 전 국토부 장관이 맨날 어떤 얘기 했었어요? 뭐 하도 많은 말을 해가지고 무슨 알죠. 말씀인지 모르겠네. 김현미 전 장관님께서 공급은 충분하다. 맞아요. 기다리세요. 맞아요. 그러다가 막 집값 올라는 상기신들이 발표하면 기다리세요. 그게 상황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기다린 결과가 뭔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벼락거지 됐죠. 벼락거지. 진단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시재생 하면서 벽화 칠해주면서 여러분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빌라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동네를 아파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서 자꾸 주택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주택수에는 뭐가 있나요? 반지하 주택도 있고 맨날 강남에서도 물 날리면 침수되는 주택들이 있고 이런 주택들도 주택수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예요? 다주택적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더 올려버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또 이제 전 시장님이 10년 동안 막아놓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공급될 재개발 재건축이 또 없거든요. 네네. 그게 이런 게 다 나비 효과로 갖다가 다 휘몰아치는 건 거죠. 그게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거를 안 하면 아까 말한 50억 반포
50억, 70억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반포 집값의 희소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여기 있는 데가 마포구인데 네네. 마포구가 네네. 20년 전에 어땠었나요? 완전 달동네였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막 아현동 네. 여기도 막 네. 어땠었죠? 판자촌이었어요. 판자촌. 아 그렇죠. 아현동도 막 그 성산대교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제 그 저 시청 가는 길에 네. 제가 이제 그 마곡지구인데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내 나가려면 도로를 건너가서 딱 보면 언덕에 다 판자촌이었어요. 마포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윤뉴타운하고 네. 재개발하고 나면서 신축 아파트 들어서니까 네. 이제는 막 33평 20억 지금은, 막 가고 막 그러는 거고 부자 동네죠. 네. 이제 부자 동네야. 마곡지구 얘기하시 마곡지구는 뭐 있었나요? 그냥 뭐, 눈밭이었죠. 눈이었어요. 네. 네, 그런 곳이었는데 공급을 해주고 즉 중산층들이 음. 살만한 주택들을 만들어줘야 그러면 마포도 우리가 뭐 아직은 학군지라고 말하기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나쁘진 않잖아요. 음. 그리고 마포도 훨씬 더 좋아질 거란 얘기들도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돈 많아가지고 강남 가고 이게 아니라 그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늘려주고 마포구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판자촌이었어 봐요. 그럼 판자촌 주민들 어디 사느냐? 예. 1억짜리 전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기 도시재생하면서 아윤뉴탄이 안 됐다고 생각해볼게요. 예. 그럼 여기 집값이 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아현동에 살고 싶어하는 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살았을게요? 아니 안 딴 데 살았겠죠. 갔겠죠. 그건 다른 데들이 집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강남 집값을 막을 방법은 강남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강남의 수요가 꼭 쏠리지 않도록 대체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되는 거고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 더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김재경 하는지 알겠네요. 정답이네요. 하여튼 오늘 부동산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원래 사실은 꾸준히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거래량이나 집값이 진짜 호가가 올라가 버리고 하니까 충격이 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좀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경 선생님 모시고 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너무 좀 명쾌한 답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저희 시청자님들 오늘 또 간만에 좀 쓸만한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그 빌라와 김재경 약간 이렇게 상반관계였는데 오늘 또 빌라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식견 또 의견을 또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또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